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렇죠. 블랙 먼데이, 네. 블랙 먼데이도 이토록 검은 블랙. 그렇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야.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 특별한 날을 오늘 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관세가 19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집행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게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사실 그 1930년, 20년, 30년대 그 관세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보다 지금 미국은 그 수입 비중이 높잖아요. 네. 수입 비중이 높은데도 이런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폴 크루그만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예, 그 사람. 네. 트럼프가 미쳐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충격을 받는 데 일단 미국이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지난 금요일 상황이니까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 미국 시간으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또 골프장에서 이렇게 티샷을 올리면서 그 사진 봤어요.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제롬 파웰 의장이 연준이 구원 투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뭐 당분간 변화는 없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라 시장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패닉 셀이라고 하죠. 이건 연준도 구원할 수 없고 트럼프는 계속 미쳐가고 있고 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 이 정말 미쳐가는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시죠. 짧게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 아침에 그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네. 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죠. 그래서 한국 증시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사이드카가 5분 동안 발동됐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2,32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한국 지금 그 기업 실적 기준으로 2,400이 바닥이다. 펀더멘탈이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그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간 거네. 네, 역사적 저점, 그러니까 이 실적 대비 기업들 이익 대비 저점이 딱 2,400 정도였는데 그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는 정말 역대적으로 싼 주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더 빠질지도 알 수 없고 트럼프가 이 상황을 수습한다고 해도 수습하기까지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거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방송 준비하면서 국내외 이 전문가들 분석을 좀 종합을 해보니 앞으로 3, 4주는 이 트럼프가 계속 갈 것이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더 버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한동안 더 갈 거기 때문에 이 가치 밸류에이션과 별개로 한동안 패닉셀이 이어질 수 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상장 종목 2,700개 정도 되는데 무려 36%가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낮은 주가. 올해 4월이니까 뭐 네. 1월부터 시작해서 네. 가장 낮은 주가라는 그리고 거죠. 시가총액만 코스피에서 112조, 그리고 코스닥에서 18조에서 130조가 지금 이제 증발한 상황이고요. 이게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보니까 6천억 달러, 6,60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1경원입니다. 1경원. 1경원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날아간 상황이라서 이게 뭐 트럼프가 골프 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뭐 아시아 증시 또 다시 미국 증시 동반해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폭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전혀 그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네. 내일 또 한국 증시는 미국이 빠지니까 또 한 번 충격을 더 받겠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네네. 저점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역사적 저점이라는 거. 맞습니다. 12개월 선행 이제 주가 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0.8이라고 하면 딱 2,400 정도인데 지금 보통 때 같으면 정말 싸다. 이 정도는 줍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2조 원 넘게 오늘 하루에 주식을 팔았고요. 2조 원이 엄청나죠. 우리 코스닥 지수도 밀렸고 그다음에 2조 1,693억 원이네요. 그런데 개인이 또 오늘 도는 이야기가 야수의 심장으로 주식을 샀다. 개인이 샀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역시 이제 한국의 개미. 네, 싸다고 생각하니까 샀겠죠. 그리고 사실 멀리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게 이제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라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전제 아래서 이게 가능한 뭐, 추측이죠. 뭐 L자형인가요? 지금 더 내려가지 않겠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용감하게 주식을 사서 받쳤지만 떠받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폭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외국인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 역대 5번째로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큰 규모의 매도입니다. 환율도 오늘 급등을 했죠. 이것도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1,467원까지 올랐고요. 그 비상계엄 네. 때 계엄 선포했을 때 1,470원까지 갔었고 네네. 그 네. 뒤에 또 뭐 어떤 국면에서 뭐 네. 탄핵이 뭐 잘 이렇게 인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또 1,470원 넘봤었는데 네. 지금 쭉 떨어졌었죠. 맞습니다. 특히 떨어졌다가. 주가는 아마 이제 그 외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율은 사실 그 국내 또 탄핵 상황과 많이 연동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탄핵 상황이 올랐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른 건 이제 이번에 순전히 다 이제 미국 변수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 거네요. 미국이 흔들릴 때 어떻게 네. 보면 미국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거꾸로 우리는 더 네. 약해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대폭락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더 폭락을 많이 했으니까요. 미국과 일본 폭락이 더 큽니다. 그 말은 그래요? 뭐냐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후에 이 비상계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2,400이라는 역대 저점이라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 바닥 지하실 수준이라 그나마 좀 덜 빠졌다면 이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 이거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1월 1로 맞춰놓고 네네. 비교한 거네요. 예, 네. 비율로 맞춰본 건데요. 보면 이제 파란색 중간에 설날 연휴 비어 있고요. 보면 잠깐 반등을 했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연초 대비 2.3%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니케이 녹색이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네. 거의 20% 가까이 아이고. 빠진 상황이고 이번에 많이 빠졌네요. 네네, 이번에 많이 확실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여파인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은 트럼프에게 선물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뭐 20 아주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거의 아부도 뭐 하고. 엎드려 빌다시피 했다는 그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왔는데도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관세도 근데 뭐 세게 맞았잖아요. 관세도 세게 맞고 이렇게 일본도 정말 한국이야 지금 뭐 대통령 없는 나라니까 한국은 그렇지 아무것도 치고. 안 했어. 네. 그런데 이 S&P도 지금 14% 가까이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 하루도 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미국은 오늘 저녁까지 또 봐야 될 텐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 월요일 봐야 될 텐데 미국도 아마 블랙 먼데이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주가가 7% 빠진다는 건 뭐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애플과 엄청난 엔비디아가 7%, 거죠. 테슬라가 거의 언제 그렇게 지난 금요일이요. 금요일에. 네. 지난 테슬라는 10% 넘게 빠졌고요. 메타, 페이스북도 5% 정도 빠졌고요. 사실 이 기업들은 제조업도 아니고 사실 수출 수입도 아니고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망하고도 관련이 없고 관세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그 내수 침체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미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침체가 올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인가 미국도 보네. 그렇고 오늘 다시 돌아가면 홍콩 항생 지수는 거의 13% 빠졌고요. 13%면 와 이게 거의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의 엄청난 하한가 거죠. 수준으로 맞은 거죠. 네. 니케이 지수가 그러니까 오늘 7.8 그러니까 빠져서 상당수 저렇게 빠진 거예요. 종목이 하한가라야 13% 나오죠. 네네네. 대만도 이게 32%나 관세를 맞았어요. 한국보다 더 세게 맞았습니다. 자취한 지수가 9.7%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한 10%, 상하이 지수는 7.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중국 증시 최근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또 뭐 네네. 벗어나질 못하네. 네. 혹시 배트맨이라고 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뭐죠? 배트맨? 예. 배트맨이라는 무슨 그러니까 지수가 있나요? 네네. 브로드캠 그러니까 애플 브로드캠을 제가 이제 말을 맞춘 건데요. 브로드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해서 이제 이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예, 빅테크 기업들을 다 이제 뭐 8개를 모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연초 대비 시가총액 빠진 게 4조 8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 아까 8개 종목인데 네, 8개 종목이 7천조 원 정도 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보면 그래도 성장을 주도했고 우리 2022년, 2023년, 24년에
테크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이 글로벌 경제 주가 성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의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기 엔비디아, 네. 뭐 테슬라, 네. 브로드컴 이런 데는 한국 분들 엄청 많이 투자하고 네, 있는 지금 이 곳인데. 숫자가 지금 10억 달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억 달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1327이라고 된 건 1조 2,370억 달러입니다. 1조 달러. 네, 네. 그러니까 1000을 곱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1,500을 곱해야 네, 네. 되잖아요. 자, 1,500조. 거의 그냥 뭐 무시무시합니다. 천문학적인 우리 일경원이라는 건 뭐 거의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는 숫자죠. 일경원 이상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타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24% 마이너스 24%, 테슬라는 고점 대비 41%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0% 정도 되고요. 애플도 22% 정도 됩니다. 이번에 애플이 또 충격이었던 건 애플은 또 이 중에서도 가장 또 타격이 큽니다. 애플이 왜냐하면 아이폰이 중국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거의 100%가 중국산 아이폰인데 팍스콘에서 생산하죠. 네네. 팍스콘 대만 기업이지만 중국에 네네. 공장이 있고. 이게 뭐 20%의 상호관세 30% 물리면 거의 애플 아이폰이 300만 원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 애플은 네. 미국 회사지만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미국 소비자가 살 때도 관세를 물고 사야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그렇지만 또 부품들도 다 중국,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또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대부분 제품들을 이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베트남도 관세가 지금 54%가 그런가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말레이시아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글로벌리하게 이제 낮은 임금을 쫓아나갔던 이 공장 탈출이 지금 이제 트럼프를 이 길을 맞아서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관세가 이제 거의 모두 FTA에 맞았으니까 거의 0에 가까운 2.5%였는데 이번에 이걸 다 종합하면 22%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기는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 한 2.5% 됐는데 네. 이번에 발표한 10배로 올린 트럼프 거죠. 관세를 네네. 10배로 오를 거다. 네네. 실효 관세. 그래서 이제 아니, 실제로 정말 이런 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뭐 100년 전 이상의 이전 일이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게임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 하잖아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동안에도 이런 유행어는 많았지만 이번에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이 미증유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 발표한 관세율이죠. 관세율입니다. 상호 관세율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금 이제 26이냐 25냐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헷갈릴 정도로 사실 정확하지 않았거나 저는 그 중계하는 걸 봤는데 네네. 그때 나와가지고는 그 판넬에 써져 있었어요. 판넬 26이라고 그랬고 네. 판넬 26이었고 실제 발표 25였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 발표라는 거는 그게 그 부처에서 홈페이지, 발표한 게 25%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게 25냐 26이냐도 몰라서 미국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며칠 뒤에 한참 이렇게 물어보더니 결국 겨우겨우 알아내서 25가 맞다. 그래서 1%는 깎여 있어. 판넬에 있던 게 맞다. 네, 판넬이 아니야.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맞다. 이 1%는 깎여서 그나마 다 1%도 사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깎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한국이 그나마 이제 정말 미국과 그 대화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나 미국이 이 관세 정하는 게 얼마나 어설픈가. 사실 26인지 25인지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원재 소장님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공식. 그거 잠깐 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저거 진짜 완전 수학 공식 엄청 어려운 공식 같아 보이는데. 보여주겠어요? 네. 저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저게 지금 왼쪽이 관세율이고 그 관세율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그 나라의 비관세 장벽. 그 나라가 우리한테 매기는 관세율이야. 지금 그렇게 우리도 이만큼 매겨야 돼라는 걸로 이제 왼쪽이 이제 미국이 당하고 있는 관세이고요. 오른쪽은 이게 이제 이 맨 밑에 있잖아요. 그 엡실론하고 파이라고 하는데 제타하고 파이라고 하는데 제타는 이제 수입의 가격 탄력성, 파이는 이제 관세의 가격 탄력성 그런 용어인데 사실 이 두 개를 곱하면 1이라는 겁니다. 미국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게 1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M은 수입, X는 이제 수출이니까 우리 서로
미국은 한국은 우리나라 얼마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니네 얼마 수출을 하고 그 두 개를 빼고 해가지고 나눴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가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 당하는 관세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 무슨 상상 초월의 관세를 그러니까 매긴 저걸 거죠.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야 니네가 우리한테 100원어치 팔았잖아. 네. 근데 근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우리 25원 적자 봤어.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 25% 우리한테 관세 매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50% 나온 거죠. 그러니까. 50%고 그걸 반띵해서 25다라고 한 거죠. 50%를 우리가 매겨야 되는데 반띵해서 네. 25%만 매겨주는 거야. 깎아줬어라고 한 거죠. 그렇게 네. 근데 그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계산해 보면 완벽하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공식 그 정확히 밝힌 공식이고 네. Z하고 파이를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저건 쓸데 없는 거고 넣을 필요가 그런데 없는 거고. 사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관세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타를 4로 잡고 이 파이를 0.25로 잡았는데 네. 이게 실제 경제학자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대충 곱해서 1로 해가지고 없는 거 취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0.25가 아니라 이 파이가 0.95 정도 되고 당연히 관세가 오르면 국내 가격도 뛰게 되죠.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이게 관세가 올라도 이 물가가 안 오를 것처럼 이상하게 가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관세 이번 매긴 게 46인데 네. 이걸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 12% 정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맞게 하면 이게 25가 아니라 뭐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거 엉망엉터리로 계산했다라는 거고 도대체 무슨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이나 어디를 봐도 이런 근거가 없는 계산을 해서 25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또 트럼프가 계속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네네. 나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안겨준 나쁜 나라니까 네네. 관세를 매겨야 된다 뭐 그랬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초래하고 있나요? 그렇죠. 한국이 그 무역 주자 이제 그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고 사실 지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할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혜택을 많이 봤죠. 중국과만 싸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아무튼 그 미국의 수출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자동차 이거 보시면 이게 저거죠. 전 무역 적자. 네네. 네. 지금 이 그림이 저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국이 132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파란색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고요. 빨간색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66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적자가 66억이죠. 네네. 그러니까 132를 66을 아니면 딱 50이 되고 그걸 다시 반띵하면 50%네. 한국이 25% 관세를 때려야겠다라는 그 계산이 나온 거고요.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유럽 연합이 훨씬 네네. 유럽 연합이 조금 그래도 낮고 중국이 저게 센 거구나. 네, 그래서 중국은 비율이 꽤 높네요. 이게 그렇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보다 중국은 높은 아니 60 몇 퍼센트. 그 네네. 중국이 64%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대충 맞춘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53 거를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혀 황당무계한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더 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게 과연 이걸 감행했을 때 과연 이거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튼 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연기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게 당장 이거 충격이 이렇게 엄청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걸 과연 이제 감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트럼프도 이걸 협상용 경고성 관세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치 있어요. 왜요? 그 그런 희망사항이 그 있습니다. 이상한 경고성 했다가 이제 그래 뭐 니네 뭘 하고 뭐 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깎아줄게. 실제로 이렇게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있는데 트럼프가 또 진심인 것 같다. 이게 경고성이 아닐 수도 있다. 윤석열처럼 진짜 진심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걸 수도 있다. 실제로도 보면 너무 자신만만하고 실제로 뭐 주가에 빠지거나 말거나 지금 골프 치고 있고 그걸 일부러 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 상황이라서 아무튼 하워드 러트닉은 연기는 없다.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몇 주 동안
몇 주 동안 갈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 모르죠. 네. 나중에 돼서 또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 단 이틀만 지속되는 관세가 어디에 그렇지만 있으며 아마 이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과거에 이 사업을 많이 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과거 사업 망할 때 자기 빚을 다 회사에 떠넘겼다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 사업을 살린 그런 이제 베팅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미국의 문제는 또 미국 그 국가 채무가 또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계기로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 경기를 살리는 그런 고도의 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경제학자들의 희망사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국가 그 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금리가 낮아지면 네네. 국채가 지금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국채 금리 낮춰가지고 네네. 조금 이렇게 숨통을 트이게 맞습니다. 하자. 그래서 재정에. 이제 그런 고도의 술수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 트럼프가 그렇게 막 이 계산치기 사람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읽은 보고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니얼 퍼거슨이라고 후보 연구소 연구원에 만든 퍼거슨 법칙이라고 있는데 국가 부채가 국방비 넘어서는 국가 부채 부담이 네네. 이자 비용이 국방비 넘어서는 제국은 망한다. 아. 그래서 16세기 합스부르크 왕조가 망했고 18세기 부르봉 왕조가 망했고 19세기 오스만 왕국 19세기 들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20세기 초에 영국 제국이 모두 망했는데 네네네. 미국도 딱 지금 지난해부터 그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국방비가 8,420억 달러인데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지난해 1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딱 지금 빨간색이 국방비고요. 네네네. 파란색이 이제 이자 부담인데 네. 이걸 넘어서는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이 퍼거슨의 법칙이 따른 망하게 돼 있고 미국도 사실 초강대국이지만 사실 지금 그 미국 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중국이 계속 치고 오고 있고 이 기축 통화가 위협받게 되면 총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사실 이제 약간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이걸 좀 털어내는 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희망사항이다. 근데 실제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 달성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한다라는 건 결코 트럼프의 스타일은 아니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 재정 건전성 따위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계획은 최근 보면 정부 부채가 문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트럼프 특유의 또 골드 카드라고 있잖아요. 골드 카드가 뭐죠? 이 돈 받고 이민을 받아주겠다. 500만 달러를 네네. 내면은 이 이민 자격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민 카드 골드 카드 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린 카드 말고 골드 카드는 이제 그거를 정책으로 발표한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있어요. 500만 달러짜리가 지금 1,000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50억 달러입니다. 한 7조 원이 넘습니다. 그걸 트럼프는 이런 걸로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걸로 재정을 그리고 확충하겠다. 이게 지금 25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러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서 한 1,800조 원 정도 돼서 이런 걸로 충분히 그 재정 적자는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지난해 미국 개인 소득세 한 절반 수준을 지금 이 골드 카드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비즈니스처럼 생각을 하네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의 계획은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은 감세 그리고 채찍은 이제 관세잖아요. 그런데 관세는 지금 이미 때리기 시작했고, 근데 감세는 사실 이제 미국 이 국회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라도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 입장에서 당근과 채찍이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그래서- 국민들한테 감세해주면서 관세로 수입을 새로 창출해서 네. 이렇게 그리고 좀 관세 재정을 올리면 확충하겠다.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뭐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관세 문제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계획은 아마도 좀 추정하기로는 사실 미국은 지금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랜 이제 트럼프의 이제 고민이었는데 일기 때는 사실 이제 일기 때도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장만 하면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4조 달러 이상의 이제 그 관세 감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4조 달러 이상의 감세는 자칫 이 미국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감세까지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관련된 이 경제적 충격도 굉장히 클 거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니얼 퍼거슨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국에서 그랬다고요. 네네. 그 국방비보다 국채 이자 부담이 네네. 늘어날 그러니까 때 이제 국방비를 왕조가 애로 든 망가지기 거겠지만 시작했다. 실제로 이제 그 정부의 채무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 그 이 제국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근데 게. 그게 네. 저는 인과관계가 거꾸로 하니까요. 아, 그런가요? 제국이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네. 자꾸 빚을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국방비도 뭐 많이 지출 못하게 되고 힘이 그렇죠. 빠지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그것도 미국이 이미 당연합니다. 네.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미국도 힘이 꺾이니까 사실 저렇게 이제 마지막 그 뭐 배팅을 하는 걸 텐데 이 배팅이 과연 그 퍼거슨의 법칙, 인과관계 어떻든 간에 그 법칙을 아무튼 입증된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런 그 관세 전쟁으로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좀 트럼프는 네. 골프를 치면서 네. 버티면 우리 제조업 다시 다 살아나서 네. 국방비도 더 지출하고요. 네. 그리고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 돈 많이 내면은 그걸로 국채도 갚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 굉장히 그 뭘까요? 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런 거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편리하게 맞물려서 굴러갔을 때 모든 가정이 맞아서 떨어졌을 때 그게 뭐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될 텐데 대신 고통은 투자자들과 미국 국민들의 또 네, 한국 미국 국민들의 국민들은, 네. 몫이다. 조금만 이런 참으면 거네요. 된다고 생각할지 이런 모르겠지만 이 조금이 아니라 꽤 오래 걸리는 상황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우리 그 고통을 좀 짚어봐야 되니까 네네. 반도체 이 기업들 이야기 좀 네네네. 해주시죠. 오늘 삼성전자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지금 또 삼성전자도 많이들 빠지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이제 그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 그 이건 한국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있다면 좀 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 물론 이제 트럼프는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된다. 미국에 쓰는 반도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실제 바이든 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맞아요. 공장을 위치했고 실제로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짓고 보조금 있는- 안 주겠다는 네, 거잖아요. 안 주겠다고 지금. 하고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건 그 약속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가 되는 상대라면 이거 당신들 뭐 약속 위반이고 이건 실제로 미국 반도체 수입도 꽤 크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그 삼성이 관세를 때리면 관세 수입도 있겠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지금 망가질 상황인데 아까 보셨듯이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줄줄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 기업들이 직접 관세에 타격을 받지 않지만 부품들 반도체 그리고 AI도 다 반도체 그가 인프라가 되는데 이걸 때리면 그 당신들 빅테크 망가진다라는 걸 가지고 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경고성 관세라면 충분히 한국은 이 방위 산업도 있고 이 자동차는 이제 좀 딜하기 약하지만 반도체는 충분히 딜을 해볼 만한 그리고 지금 이 관세에서도 반도체는 따로 떼놨었잖아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로 또 협상을 해볼 만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대통령이 없어서 이 모양인데 대통령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이건 따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뭐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걸 뭐 니네 군함 고쳐주고 뭐 해줄 테니까 이건 이렇게 따로 딜하고 이건 뭐 빼놓고 따로 얘기하자라고 해서 딜할 수 있을 텐데 한국만 지금 호구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이 26%인지 25%인지도 틀릴 정도로 확인이 안 돼. 네, 그런 사소한 것도 지금 이 확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그렇죠. 1%면은 그 2조 원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한국을 얼마 우습게 보면 그런 숫자를 이 공문서보다 더 중요한 지금 글로벌 경제 흔들 만한 그런 지표들인데 그런 것도 틀릴 정도로 한국이 노관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일웅님, 네. 네, 간단하게 계산해서 매겼습니다. 트럼프한테 굽신 해야 되나요? 김일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신급신 하면 안 되고요. 트럼프는 얕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얕보이면 안 되고 오히려 한국은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또 한국의 방위비를 높여받으려는 또 이 중요한 장사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우리한테 받아낼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으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트럼프 또 미국 북한하고도 또 딜을 해야 되고 트럼프의 또 최대 상대는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한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또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패키지 딜을 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죠. 얕보이면 네. 우리 찍어 누르거나 완전히 밟아 누르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베트남 같은 게 되겠죠. 관세를 거의 50% 이상 그렇게 부과하는 상황인데 절대 이 얕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지금 얕보이고 있는 상태죠.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하다가 지금 파면된 상태고 사실 주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 질러보고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던데요. 네네. 그 상호관세 발표할 때 품목별 관세 언급은 없었던 거죠. 네, 일단 반도체 그래서 품목이 아마 있을 그 수 있는데. 반도체 관세를 10일 조만간 발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상한 대로 그 할 텐데 예상한 대로 발표할 텐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관세를 때리면 당신들 그 빅테크 기업들 다 망가진다. 아까 배트맨 그렇지. 다 망가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가지고 따로 협력을 해보자. 우리가 공장도 지어주고 뭐 향후 협력을 할 것이고 우리 상호 윈윈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하셨겠죠. 중국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반도체 뭐 벨트를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중국과도 사이드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정도 딜을 할 정도의 카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카드는커녕 협상장에 들어가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이 스타게이트라고 맞아요. 이 서버 구축하는 AI 사업을 5천억 달러짜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그것도 핵심은 또 결국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서버 관련 주변 장치들 다 들어가는데 그거 한다고 백악관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관세를 때리면 제일 먼저 그게 아작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엔비디아 AI 칩도 들어가야 되지만 네. AI 칩도 마찬가지. 뭐 네네. TSMC가 뭐 네네. 대만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네네. 되는 거. 거기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중국에 절대 아니 미국에 약보 뭐 굽신굽신 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 일본 같은 경우도 우미오 아니죠. 총리 바뀌었죠. 이시바 총리 예. 일본에. 일본도 납작 엎드렸다가 된통 당한 것처럼 그 트럼프는 대화가 될 만한 상대 그리고 좀 이렇게 빅딜을 좋아하기 때문에 딜을 제안하고 통 크게 주고받는 그런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인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코인도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관세와 코인이 무슨 상관이지? 근데? 안전자산이 뭐 필요한 게 아니 안전자산이 비트코인이 많이 중요한 게 떨어진 아니라. 거예요? 네네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7.8%,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무려 15% 빠졌고요. 그래요? 리플은 17% 빠졌습니다. 이게 뭐 그냥 거의 근데 뭐 코인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 붙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네. 사람이 돈을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아, 보통은 이제 그게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거나 안전한 데로 가죠. 금이었는데 지금 미국 국채도 못 믿을 상황이고 금도 심지어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뭐 사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땅 사야 되나? 안전한 것도 없는데 위험한 이 땅값도 떨어질 것 비트코인이나 코인은 더 위험하고 비트코인을 빼서 그나마 또 이 다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렇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코인이 폭락했고 아마 한동안 코인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 일반적으로 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것이다. 돈이 돌고 어디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서 사실 유동성이 있어야 또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유동성이란 건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이 뭔가 거래를 계속 활발하게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위험한 자산부터 빠질 것이고 안전자산조차도 지금은 안심하기 어렵다. 물론 금값은 좀 과도하게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걸 텐데 결국 이 무엇이 안전한 자산인가라는 것으로 좀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또 네. 얼마 전에 바로 그 네.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칭찬도 네. 받고 트럼프한테 잘 네. 보인 거 아니에요? 31조 투자 약속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뭐라고 했냐면 당신한테 관세 안 물릴 거야라고 했지만 그건 뭐냐면 미국에 지으면 안 물릴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미국에 지으면은 2027년에 뭐 완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미국에서 만든 건 안 물리겠다는 말 하나만 한 말이죠. 미국이 짓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관세를 좀 때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자동차 수출할 때 똑같이 2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관세 매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은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아차는 또 멕시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또 40%인가 그래서 꽤 높기 때문에 거의 그냥 철퇴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당장은 가격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 경고성 관세일 수도 있고 좀 지켜보겠다. 일단은 당장 가격 올리기보다는 이 가격 부담을 마이너스 떠안으면서 일단 가져가 보겠다. 그리고 일단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게 가격 올리는 순간 미국 차 대비 이미 장사가 완전히 그 그렇죠.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한 게 102만 대 정도 되네요.
미국에서 184만 대를 팔았는데 102만 대를 한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됐죠. 그리고 멕시코에서 판 것도 한 15만 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판매량의 79% 아니구나. 포드가 그래서 한국 차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 자동차 품목관세도 반도체처럼 4월 12일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때 또 발표가 되는 건가요? 품목별 관세는 아직 발표 안 된 상태고. 안 된 상태고 아마 제가 알기로 반도체는 따로 별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자동차는 이미 지금 그 25% 관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대응 전략을 좀 정리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지금은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중국이 타겟이라 반사 이익을 좀 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동시에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된다. 경박한 언어로서 죄송하지만 실제 용어니까 폴 크루그만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쳐가고 상황이라서 있다. 실제 용어, 경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워딩이고 아무튼 그 세계적 사실이에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석하게 한 분석적인 표현이라. 그리고 미국은 이 쉽게 아무튼 이게 이 당장 경기 침체나 충격이 있더라도 트럼프는 이걸 감수하고 진짜 미친 척하고 가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댓글로 여쭤보신 것처럼 미국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또 약점이 많죠. 북한 약점도 있고 그게 협상 카드일 수도 있지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크게 겁먹지 않되 당분간 승자는 없다. 그렇지만 또 동맹이라고 봐주는 것도 맞지 않다. 누가 또 오늘 아침에 증거사 리포트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조폭들이 어깨동무하면서 형 잘 알지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장 동맹들을 먼저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맹들은 말이 통할 것 같고 그나마 또 이렇게 동맹이니까 서로 또 이렇게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맹을 가장 먼저 괴롭힐 거라서 시간을 끄는 게 좋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딜을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국면에서 가장 충격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서민이죠. 국가 정책에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충격 상황이라면 이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면 취약 지점들을 보완하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